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첼시가 또다시 이번 시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리그컵 4강전에서 미들스브러에게 1대0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기록이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첼시는 1999년 10월 허더스필드와의 리그컵 경기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리그컵에서 하위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제외한 2부 리그나 3부 리그처럼 하부 리그 팀에게 90분 안에 패한 경기가 오늘 경기였습니다. 여기서 포체티노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첼시가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더 나은 팀이었다 라는 이제 인터뷰를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팬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직 경기는 90분이 남았습니다. 리그컵 4강전은 1차전과 2차전이 있기 때문에 1차전에 패했다고 하더라도 2차전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첼시는 오늘 경기에서 미들스브러라는 하부리그 팀에게 졌다는 게 충격적인 건데 다음 경기도 있다. 이렇게 약간 속편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접근 방식은 좋았는데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기력을 평가하자면 우리가 더 나은 편이었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근데 이건 또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경기력이 미들스브로보다 더 안 좋으면 안 될 만큼의 스쿼드고요. 선수들의 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첼시가 심지어 경기를 이겨도 미들스브로보다 경기력이 안 좋으면 비판을 받아도 마땅한 지금 상황에서 경기를 패배해놓고 우리가 경기력은 더 좋았다. 첼시 팬분들이 들으면 아주 분노할 만한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미들스브로가 오늘 경기에서 완벽한 베스트 member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사실 이번 시즌에 니콜라스 잭슨이 지금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주전인데 니콜라스 잭슨이 네이션스컵을 가다 보니까 팔머가 제로톱처럼 나왔거든요. 요 자리 정도를 빼면 이번 시즌 주전 라인업에 가까워요. 그런데 미들스브로는 한두 명의 자리에 교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경기 초반에 2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백업 선수가 또 들어와서 한 두세 명 정도는 이제 로테이션 자원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미들스브로는 챔피언십에서 12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등까지 들어가야 승격 플레이오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까지는 4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미들스브로도 이번 주말에 있는 리그 경기를 위해서 무려 첼시와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래도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첼시가 조금 더 진심으로 나왔다고 봐도 되는 라인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이 오늘 같은 경기에서 패배를 해놓고 우리가 경기력은 더 좋았었다 라고 인터뷰를 하면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선수단에게도 그렇게 좋은 멘트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이 비판을 받기 전에 일단 첼시 선수들이 너무 할 정도로 득점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중원에서 엔소 페란데스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해요. 그리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받기 위해서 팔머가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슈팅이었는데 골키퍼가 실수를 했어요. 볼을 놓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팔머에게 완벽한 찬스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프로 선수라면, 특히나 첼시에서 뛰는 선수라면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팔머가 여기서 볼을 하늘로 날려버려요. 그리고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 니콜라스 잭슨이 없다 보니까 팔머가 제로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포체티노 감독이 제로톱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팔머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이 공간으로 옆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팔머가 나오다가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 공간으로 다시 돌아뛰는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종종 나왔거든요. 제로톱을 활용한 전술적인 그런 플랜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결정력이 발목을 붙잡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팔머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죠.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내려오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 카이셰도가 과감하게 올라가면서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요. 그리고 그 순간 팔머가 내려오다가 이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안쪽에 있는 카이쇼에게 패스가 연결되고 팔머가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수비가 끌려 나왔다가 뒤에 공간이 발생하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적절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완벽한 1대1 찬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팔머가 본인이 심지어 잘 쓰는 왼발인데도 불구하고
슈팅이 골키퍼를 피하려면 이 옆그물 쪽으로 반대편 포스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슈팅이 골키퍼의 다소 정면으로 갑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이 슈팅도 선방을 해내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첼시가 이번 시즌에 뭐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점도 분명히 있지만 첼시 공격수들이 득점을 너무 할 정도로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첼시가 실제로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XG 값 대비 득점을 가장 못하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기록을 봐도 이번 시즌 첼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39.4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33골을 넣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4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골 기대값 대비 세 번째로 득점을 못한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첼시가 패배한 이유 중에는 공격수들의 부진한 결정력,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포체티노가 그렇다고 해서 전술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게 오늘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콜라스 잭슨이 네이션스컵에 차출되다 보니까 팔머가 제로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팔머가 뭐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박스 안으로 갤러거가 한 명 더 붙어줍니다. 그런데 팔머가 이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능력이 뭐 최전방 공격수 같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갤러거가 전방으로 붙어주면서 사실상 투톱처럼 플레이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미들스브러는 당연히 첼시에 비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가져가죠. 그러면 갤러거와 팔머가 있을 때 이 두 선수가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9번 공격수가 아니니까 이 안쪽으로는 크로스를 높게 올리기보다 컷백이라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갤러거나 팔머가 많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제로톱의 역할,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하는 이런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첼시가 이 안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이 크로스가 벗어나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마두에케가 볼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스 안에 팔머도 그렇고 뭐 갤러거도 그렇고 스털링도 그렇고 반대편에는 엔소 페란데스도 있는데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9번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이 박스 안에 선수가 없고요. 박스 바깥에 선수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두에케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앞을 보지도 않고 이 안쪽으로 크로스를 합니다. 심지어 뭐 팔머나 스털링이 이 안쪽에 있어도 높은 크로스는 경쟁력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크로스를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두에케의 크로스가 첼시의 공격수가 아무도 없는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요. 미들스브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크로스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스털링이 볼을 잡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박스 안으로 팔머가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머가 상대하는 선수들이 미들스브러가 3백이기 때문에 3명의 센터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스털링이 팔머를 향해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려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크로스가 애초에 부정확할 뿐더러 크로스를 올렸을 때 팔머가 이 안쪽에서 뭐 제공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팔머에게 높은 크로스를 올려주는 것이 뭐 크로스의 정확도를 떠나서 과연 맞는 선택이냐 맞는 전술이냐 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크로스를 올릴 때 기본적인 움직임도 서로 안 맞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 장면은 무드릭이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걷어낸 장면이라서 박스 안에 선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중앙 수비수들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무드릭이 크로스를 올릴 때 누군가는 뛰어드는 동작을 가져가고 있어야 되고 무드릭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크로스를 올려야 되잖아요. 무드릭이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도 정말 기운 빠지게 그냥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기는 장면이에요. 크로스를 올리고 크로스를 받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든 이 마음 자체도 안 맞는다는 것은 조직력 자체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첼시가 공격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인 측면도 오늘 미들스브러의 감독이 캐릭이었는데 캐릭 감독의 공격 패턴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미들스브러는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후방에서 볼을 잡자마자 특히나 볼을 받은 선수가 압박을 당할 때 백패스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백패스를 하는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미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뛰어나가면서 스타트를 끊어 놓으니까 볼을 받는 선수가 첼시의 압박을 받을 때 이미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니까 볼을 받자마자 논스톱으로 앞으로 찔러줘요. 그러니까 미들스브러는 패스를 걷어내는 선수와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타이밍을 잘 맞춰놓은 거죠.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미들스브러가 3백을 썼어요. 근데 미들스브러가 챔피언십에도 그렇지만 윙백을 공격할 때는 아주 높게 올립니다. 그러면서 최전방 3톱과 좌우 윙백까지 5명의 선수가 전방에 일렬로 배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포백으로 막기에는 이 5명의 선수가 침투해 들어올 때 선수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미들스브러를 상대하는 팀들은 미들스브러가 공격을 할 때 측면 공격수가 1명 내려와서 수비 숫자를 맞춰주거나 미드필더가 1명 내려가서 숫자를 맞춰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패턴에도 첼시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미들스브러가 최전방 3톱에 더해서 좌우 윙백까지 높게 올라오니까 5명의 선수가 일렬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첼시는 반면에 4명의 선수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숫자 싸움에서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미들스브러가 왼쪽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측면 수비수인 구스토가 2명의 선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고요. 이때 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구스토가 이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스토가 이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붙는 순간 자연스럽게 윙백이 이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첼시의 선수가 누군가는 이 공간을 커버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뛰어들어갈 때 분명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뛰어들어갔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하프라인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 동안 아무도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스토는 여전히 측면 공격수에게 붙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들스브러가 너무나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첼시의 측면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미들스브러가 득점과 아주 가까운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후방에서 미들스브러의 골키퍼가 볼을 걷어내는 순간 앞쪽에 있는 5명의 선수, 미들스브러의 공격진들이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미 골키퍼가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준다는 걸 알고 많은 선수들이 애초에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첼시의 선수들은 멈춰 있는데 미들스브러의 선수들은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살짝은 스피드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롱패스를 코릴이 뒤로 볼을 떨어뜨려줬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이미 미들스브러의 여러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뒤로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미들스브러의 공격수에게 오히려 패스가 되면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미들스브러에게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미들스브러가 여기서도 5명의 선수가 있죠. 그리고 첼시는 4명의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이 침투에 들어갈 때 4명의 선수로는 이 5명의 선수를 막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첼시가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있는데 구스토는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측면에 넓게 퍼져 있는 선수를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 있는 공격수가 한 명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백패스를 받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앞 공간으로 바로 논스톱으로 찔러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미 미들스브러의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이 미들스브러의 공격 패턴을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미들스브러의 선수에게 완전히 스피드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한 명 한 명씩 마크하고 있는데 아까 구스토가 막지 않고 있었던 측면 공격수 한 명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선수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크로스가 올라올 때 뒷공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아까 놓쳤던 한 명의 공격수, 이 공격수가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미들스브러가 가지고 나왔던 공격 패턴 2가지, 후방에서 백패스를 할 때 다이렉트로 넘겨준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5명의 공격수가 뛰어간다. 그리고 3톱에 더해서 윙백까지 올라가니까 5명의 공격 자원으로
첼시의 포백을 당황스럽게 만들자 이 패턴에 계속 포체티노 감독이 당했고요. 미들스브로가 당연히 공격의 횟수가 첼시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오늘 기록도 보시면 미들스브러의 슈팅은 6개, 그리고 첼시의 슈팅은 18개였어요. 3배 차이가 나는 슈팅 횟수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득점에 성공한 거는 미들스브러였고요. 이거는 미들스브러가 첼시의 부족한 결정력에 비해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공격의 짜임새도 미들스브러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득점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포체티노 감독도 전술적으로 수비적인 측면이나 공격적인 측면에서 오늘 심지어 2부 리그의 12위 팀을 상대로 사실은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경기력은 더 좋았다 라고 하는 자화자찬에 가까운 인터뷰는 첼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첼시가 리그컵 2차전이 홈에서 펼쳐져요. 첼시가 실점을 많이 허용한 것도 아니고 한 골 차기 때문에 첼시가 올라갈 확률이 아마도 더 높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오늘 경기 패배가 첼시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언제쯤에서야 첼시가 경기력이 좋아질지, 그리고 첼시 구단에서 포체티노 감독의 이 감독 연임을 언제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게 궁금해지는 미들스브러전이 아니었나 싶네요.